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윈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적대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죠. 우리 주변에 있는 3강 중에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느 두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균형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 지금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거점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러의 합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러의 합종이 영원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또 러시아하고도 앞으로도 어떤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영토 분쟁도 없고 한러 관계는 경제 관계도 아니고 다 좋죠. 그런데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볼 것 같으면 한때 미국이 일본의 경제적인 도전을 뿌리치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동경도를 팔면 미국을 다 사고도 남는다 해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에 도전할 때, 미국을 막 앞서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서 일본 경제를 압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일본이 수출하던 자동차가 가격이 10,000불짜리가 20,000불이 됐습니다. 수출하던 반도체 가격이 2배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오늘의 위상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나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삼 전략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꺾이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한국보다 미국 국익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러의 합종의 한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중일의 연횡을 누가 깨뜨렸냐? 이건 단언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한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게도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삼국이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이 부딪혀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느냐라고 꼭 물으면 저는 중국하고 일본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한국보다 중국하고 일본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국 제품 중에서 지구상의 어디를 가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호응과 대우를, 소비자 선호를 받고 있는 제품이 현대자동차와 삼성 스마트폰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팔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일본이 한중일의 연횡을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이것을 깨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삼국이 똑같이 책임이 있지만은 더 큰 나라, 먼저 그것을 깨트린 나라한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때 베세토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베이징, 서울, 그래서 일본이 생산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한국은 반도체 LCD 같은 중강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중국은 또 최종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한중일의 연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협력이 아주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은 깨져버렸죠. 물론 사드 사태도 있었고 한일 간의 역사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지금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한미러라는 새로운 합종축이 생기면 일본도 중국도 이 사각구도 안에서 새로운 전략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러의 합종이라는 보완관계와 한중일의 연횡이라는 경쟁관계가 건전하게 서로 균형을 맞추면 이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한중일의 연횡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사각지계로 균형을 잡는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만 있었을 때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선택지가 중국을 선택하든지 일본을 선택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미국이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3강 중에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느 두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러시아가 동진해서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동아시아에 있던 중국과 일본, 그리고 피봇 투 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의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미국,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의 종전으로 인해서 아시아로
와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러시아, 이 네 나라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느 강한 나라 하나하고 우리가 유대를 강화할 수도 있고, 두 나라하고도 유대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 나라하고도 유대를 강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균형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 하는 의미에서 천하사각지계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러시아는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러시아에게 직접 전쟁 물자는 아니지만은 전쟁 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많은 물자를 공급할 수 있고, 또 러시아는 중국에게 석유와 가스를 상당히 싼 값이지만은 대량 매도함으로써 전쟁 비용을 보충할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더없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러시아도 공산국가, 중국도 공산국가, 같은 공산국가였는데 미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을 그 당시 소련으로부터 분리해냄으로써 미국과 소련 간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됐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러시아, 과거의 소련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는 국토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근데 인구는 1억 4천만 밖에 안 되고, 중국은 국토가 960만 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14억, 10배나 됩니다. 국토가 넓은 국가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국가 옆에 있으면 국토와 인구 문제로 상당히 어떤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국경 분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중국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윈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러시아가 강해지면 중국이 약해지고, 중국이 강해지면 러시아가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적대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는 과거의 소련으로서, 그 전에 러시아로서 패권국으로서 패권 질서 유지와 패권 재탕전에 굉장히 능하고 또 그 원리를 잘 아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된 이래 한국 전쟁을 거치고 정말 어려운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더구나 북한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김씨 왕조로서 실질적인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게 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어떤 전문가도 북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한반도에 아주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답을 갖고 있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한 얘기를 어디 설명할 때는 사람이 걸리는 암이나 병 중에서도 아직도 해결책이,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 난치병, 난치암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몸을 상해가지고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해서 저항력을 높이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핵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1대1로 상대해서 협상장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입장에서 일단은 현상 유지다. 근데 현상 유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더 쉽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이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은, 한중일 3국과 함께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을 취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면 훨씬 더 현상 유지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혹은 해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는 한미러의 합종과 한중일의 연횡의 균형, 그 균형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안보적 입지를 높여서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